토마토 패스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 시험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3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은 대체적으로 한 중 난이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개론을 저와 함께 충실히 해 오셨다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함정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뭐 많게 한 3문제 정도까지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되게 쉬웠고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우리 앞부분 총론에서 여러분들 당황시킬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나 올해는 2번, 3번, 4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던 편에 속했습니다. 더구나 정책론 같은 경우에는 한 8문제 정도가 출제됨으로써 좀 공법이나 세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5회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내가 시험을 이렇게 쳤구나, 요거 답을 요거 때문에 찍었구나 라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토지의 특성 문제가 나왔어요. 얘는 거의 단골 문제죠. 그래서 단골 문제니까 단골 문제 원래 맨날 나오던 거 나왔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네요. 1번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해 외부 효과는 발생한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개별성으로 인해 거래 사례를 통한 집값 산정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거였고요. 부증성이죠. 증성,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 탄력비 탄력이 아니에요. 뭐다? 그냥 불가능해요. 불가능. 가능은 불가능. 토지의 물리적 공급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런데 잠깐만.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요거 제가 새만금 지구 갯벌이었는데 메워가지고 용도 전환해서 경제적 공급을 늘렸다라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경제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영속성으로 인해서 영원히 존재하죠. 감가상각이 깎이는 거예요. 가치가 깎이는 건데 있다 없다? 없다.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1번의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토지 용어에 관한 용어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2번 문제가 기역 지문이 굉장히 큰 함정으로 처음에 등장했었습니다. 지적 제도의 용어로서 라고 나왔어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우리 지목 28개 나왔던 거 공시법에서 배웠던 거죠. 1차와 2차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편하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기역의 답은 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목 체크해 주고요. 니은입니다. 지가 공시제도의 용어로서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헐벗을 무슨 지? 지가 되겠죠. 헐벗은 뭐? 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 없다? 없는 토지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번 지문 필지와 지목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였었습니다. 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중에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 됐죠? 그래서 주택으로 쓰는 한계동의 합계가 한계동이 뭐? 무슨 면적? 바닥 면적.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몇 개 층? 4개 층 이하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3번에 다음 몇 번? 4번. 4개 층. 층수 몇 개? 4개.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답은 4번이라고 해드렸는데 사실은 4층, 4개층 물론 다른 개념이라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답이 4번이라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출제위원님들 굳이 이렇게 문제를 개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답을 가르쳐야 됐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 듭니다. 3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좀 아쉬운 문제였었습니다.
물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개 때문에 답을 가른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3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법령에 의해 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는데, 자, 등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은 아니에요. 등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총 톤수 25톤인 기선, 이거 선박 말하는 거죠. 배죠, 배. 뭐다? 등기하는 겁니다. 덤프트럭과 항공기는 뭐 하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죠. 자동차는 등록증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항공기도 마찬가지. 수목은 종속 여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하는 거는 몇 개다? 한 개다. 답은 기억 1번이었습니다. 4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A 광역시장은 관할 구역 중 농지 및 야산으로 형성된 일단의 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알으시고요.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나왔어요. 우리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비교하는 거 많이 했죠? 수용은 뭐예요? 정부가 그냥 사들이는 거예요. LH가 매입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환지 방식은 뭐예요? 종전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가지고 왔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죠. 개발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대토로 인한 구역 밖의 지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맞네요. 2번입니다.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사업 시행자의 개발 토지 매각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수용 방식은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다? 매각에 대한 부담이 크다. 돈에 대한 부담이 크다. 3번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에 의해서 환지 방식이 작다. 왜 작아요? 환지 방식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받아와서 개발하고 난 후에 다시 돌려주니까요. 환지 방식은 사업비 부담이 적다. 뭐에 비해서? 수용 방식에 비해서.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 이익이 발생했어요. 환지 방식은 그쵸? 종전의 토지 소유자부터 가져와서 다시 돌려주는 거니까는 누구에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5번입니다. 개발 절차상 환지 방식은 그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횟수가 더 많아서 간단한 게 아니라 더 뭐다?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5번 질문 같은 경우에 되게 길었죠. 길었던 만큼 꼼꼼하게 읽고 풀어주시고요. 이건 시간 끌기용이었습니다. 혹시나 5번부터 읽으셨던 분들은 문제를 좀 쉽게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왜? 환지 방식은 소유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더 복잡하다라는 거죠. 됐죠? 5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6번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과정에서 라고 나왔어요. 시장 분석을 수용하기 위해서 뭐다? 먼저 뭐 해야 돼요? 지역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다? 지역 분석. 그쵸?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석 전에 뭐 한다고?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고.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부동산 개발에 포함이 된다. 무엇은 제외한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조문에 나오는 그대로 지문 쓰는 거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은 BOT다라고 나왔어요. 자, 시설을 건설했어요. B. 맞죠? 일정 기간 소유 및 운영을 했어요. 맞아요. O.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한다? 이전한다. T. 무슨 방식? BOT 방식이 되겠죠. 6번에 3번 지문도 맞습니다. 4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유형을 신개발과 재개발 방식으로 구분할 때 도시환경 주거정비 법령상 무엇은 재건축 사업은 뭐다? 재개발 방식에 속한다. 맞죠? 재건축이니까 뭐다? 재개발 방식에 속한다. 5번입니다. 개발 사업의 방식 중
사업 위탁 방식과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의 공통점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의 전문성이 있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자, 봐봐. 공통점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거 제가 꼼꼼하게 비교해 드렸어요. 자, 이쪽 와보세요. 사업 위탁이 있고 토지 신탁이 있어요. 자, 공통점이었어요. 공통점. 공통점은 뭐였어요? 공통점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둘 다 수수료 받는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받고 이것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라는 것이 공통점. 근데 차이점이 있었죠. 차이점. 차이점은 뭐였죠? 수탁은 사업 위탁 혹은 사업 수탁은 무엇을 토지 소유권 이전한다 안 한다? 이전이 있다 없다? 이전이 없고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니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명인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명인이 됐고 우리는 무엇이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차이점이다 라는 거였어요. 공통점은 뭐라고?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거죠. 공통점은 뭐? 수수료를 받는다. 됐죠? 공통점은 수수료를 받는다.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됐죠?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에서 포피 믹스 마케팅 전략의 구성 요소를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문제 되게 쉽게 나왔네요. 포피 믹스, 가격 전략, 제품 전략, 유통경로 전략, 포지셔닝은 아니죠. 포지셔닝은 아닙니다. 판매 촉진 전략, 동반자관계 아닙니다. 파트너십, 무슨 파트너십이야? 파트너하기 싫어.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요거까지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앞 페이지에서 우리 7문제 정도 봤었는데 2번, 3번, 4번이 좀 애매한 거였고 5, 6, 7은 되게 쉬웠습니다. 근데 5, 6, 7이 나오면서 경제론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책론을 물어본다든지 개발론을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좀 나온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자, A지역 단독주택시장의 균형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나왔어요.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밑에 지금 숫자가 나왔어요. 글자가 나왔어요. 글자가 나왔죠. 그럼 봐봐. 아주 쉽잖아. 맞죠?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우리 지금 균형이라는 말이 딱 떴어요. 균형이라는 말이 딱 뜨고 뒤에 문제 두 가지 나온다 말씀드렸죠. 뭐가 보이면 숫자가 보이면 무슨 문제? 계산 문제로 풀으시면 된다. QS와 QD를 같게 놓고 푸시면 되겠네요. 균형이란 말이 나오고 글자가 보인다. 그럼 뭐다? 균형의 변화 혹은 이동이다 라고 나왔죠. 그래서 세 가지 원칙 지키시면 되죠. 첫 번째 원칙은 뭐였죠? 수요와 공급을 비교해서 뭐 본다? 큰 것만 체크해 준다. 큰 것만 체크해 준다. 두 번째, 균형 량은 뭐다? 큰 것 따라간다. 세 번째, 균형 가격은 그쵸? 네 가지는 아니죠? 수요 증가가 크면 인기가 있으니까는 가격이 상승하고요. 수요가 감소하면 인기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감소되면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말이 경제론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나오고 숫자 나오면 계산, 글자 나오면 변화와 이동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균형이라는 말이 딱 보였는데 그쵸? 균형이라는 말이 딱 보이고 밑에 뭐만 보여요? 글자만 보이죠? 그럼 무슨 문제예요? 균형의 이동 변화 문제예요. 세 가지 원칙을 지키셔서 푸시면 됩니다. 자,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증가폭이 동일한 경우라고 나왔어요. 맞죠? 동일한 경우. 증가 나왔죠? 양은요? 증가한다. 바꿔주면 되겠죠. 이건 볼 필요도 없지. 가격은요? 불변한다. 수요 증가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커요. 공급의 감소가 더 크네요. 얘는 안 본다. 이것만 보시면 되죠. 양은요? 감소한다. 맞죠?
공급이 감소됐으니까 물량이 또 없다. 물량 없다.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번. 수요 감소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면 왼쪽이 크죠? 얘는 안 봐도 됩니다. 얘만 보시면 되죠. 감소니까는 양은 감소인데 수요 감소한다. 인기 없죠? 인기 없으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하셔야 되겠죠. 수요의 감소폭보다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큰 경우, 그렇죠? 뭐가 커요? 공급의 감소폭이 더 크네요. 얘는 안 봐도 되죠? 뭐만 보면 얘만 체크. 됐죠? 양은요, 감소한다. 양은요, 감소한다. 다음 몇 번?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옳은 지문이었으니까요. 5번입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의 감소폭이 동일하다 나왔어요. 맞죠? 인기도 있고 물량도 없어요.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8번의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던 분들은 되게 가볍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8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9번입니다. A지역 소형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925라고 나왔어요. 됐죠? 오피스텔의 가격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5이다라고 나왔어요. A지역 소형 아파트 가격이 2% 상승하고, 맞죠?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거 소형 아파트 가격이 얼마? 2% 상승하고 오피스텔 가격이 5% 상승할 때라고 나왔어요. A지역의 수요량의 전체 변화를 물어봤네요. 탄력성의 정말 FM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왜? 탄력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양의 변화를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수요 가격에서 얼마? 0.9, 오피스텔 교통 얼마? 0.5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가격 탄력성은 0.9, 교차 탄력성 얼마? 0.5 나왔죠. 0.5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탄력성을 풀 때 무엇은 아파트 가격은 소형 아파트 가격 얼마? 2% 상승. 됐죠?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하니까는 수요량 감소하겠죠? 얼마? 1.8% 감소. 됐죠? 교체 탄력성입니다. 오피스 가격 얼마? 5% 상승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밑에 지문 읽어보니까는 정상제이고 서로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라고 나왔네요. 맞죠? 그럼 뭐다?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 2.5% 상승. 여기 지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것만 싹 골라낼게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2.5%는 하면 얼마 나오죠? 요거 두개 다 하니까. 는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8 더하기 2.5 하니까 얼마 나오죠? 0.7% 나오네요. 뭐다? 플러스 0.7% 나오네요.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 9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됐죠? 9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아파트 시장에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을 골라라 나왔어요.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됐죠? 두 번째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맞죠? 그래서 봐봐. 가구의 소득이 증가해요. 수요 증가 요인이에요. 가격 상승하겠네요. 아파트의 선호도 감소, 수요 감소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에요. 3번, 세 번째. 건축 자재 가격의 상승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이 감소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맞고요. 담보대출 이자의 상승은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겠죠.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 2개가 되고요.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10번이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11번 넘어오시죠. A지역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 함수는 QD1은 900-P이고 공급 함수는 QS는 100 플러스 1 4분의 1P다. 균형 상태에 있었다. 수요 함수가 QD2는 1500-2분의 3P로 변화하였다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골라라 라고 나왔네요. 자, 이쪽으로 가보시죠. 자, 수요 함수는 함수가 아니라 무엇은 공급 함수는 하나죠.
공급함수는 QS는 얼마? QS는 100 플러스 4분의 1 P가 되고. 맞죠? 수염수 QD1은 얼마 나오죠? 900 마이너스 P. 900 마이너스 P. 수염수 두 번째 QD2는 얼마? 1500 마이너스 2분의 3 P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 공급함수 요거 첫 번째 거 각각 놓고 푸시면 되죠? QD, QS를 각각 놓고 풀어라. 균형이라는 말이 나왔고. 맞죠? 그럼 보세요. 100 플러스 4분의 1가 얼마? 0.25P로 해도 돼요. 0.25P는 900 마이너스 P가 된다라고 나왔어요. P 넘어가면 1.25P가 되겠고 800 되겠네요. P 값은 얼마? 800 나누기 1.25. 800 나누기 1.25 하시니까 얼마 나와요? 640 나오네요. QD, Q 값은 얼마? Q 값은 640 빼니까 얼마? 260이 나오겠네요. 됐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로 풀어볼까요? 초록색 보실까요? 두 번째는 요거죠. 이렇게 각각 보시면 되죠. 100 플러스 0.25P는 1500 마이너스 1.5 P가 됩니다. 넘어가면 1.75P가 되겠죠. 1.75P는 얼마? 1400. 그쵸? 1400 나누기 1.75 하니까 얼마 나오죠? 800 나오네요. P 값은 얼마? 800. Q 값은 얼마? 800 집어넣으니까는 얼마가 돼요? 800 집어넣으니까 1.5, 800, 300 되네. 300. 그쵸? 300 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P는 얼마? 160 상승. D는 얼마? 40 증가. P는 160, Q는 40 증가. 그래서 160 상승, 40 증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1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2번을 보시죠. 절량의 경제 변수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절량 나왔죠? 이 제자 아니죠? 무슨 제자? 저 제자가 보통 단위 됐죠? 요거 틀리신 분들은 큰일 나야 돼요. 제가 요거 나올 수 있다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저거 외워서 나오려나 했는데 나왔잖아. 제, 고, 자, 산, 가, 치, 보급량, 통화량, 단기, 인구. 맞죠? 그럼 뭐다? 저 제자가 보통 단위 주택 재고 끝. 12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우리 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맞죠? 그럼 봐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포인트가 뭐였죠?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해 있어요.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됐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되셨나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열악. 그쵸? 그냥 밀집이었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되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번의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계산 문제 나왔네요. A씨와 B씨의 상권의 경계점은 A씨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라고 나왔어요. A씨 인구 얼마? 84만 명. B씨 인구 얼마? 21만 명. 위치 45km였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A씨, B씨. A씨 얼마? 84만 명. B씨 얼마? 21만 명. 됐죠? 총 거리 몇 킬로? 45km. 그 중에서 A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나? 우리 지금 요거 물어보는 거였죠. A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냐? 그 뜻이었죠. A 얼마? B 얼마.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해서 B로부터의 거리를 구해서 전체 45에서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A로부터의 거리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45km 빼기 뭐다? B로부터의 경계점.
그러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 구하는 게 쉽겠죠. 왜? 작은 상권 나오는 게 더 쉬운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우리 컨버스의 분기점 모양. 맞죠? 공식이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분의 무슨 거리? 전체 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다?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죠. 됐죠? 그럼 봐봐. 우리 지금 A 상권이 커요? B 상권이 커요? A 상권이 크죠? 그럼 우리 B 상권 놓고 풀면 되겠네. B 상권 놓고 풀어봅시다. 1 플러스 루트 21만 명분의 84만 명분의 45km가 나옵니다. 맞죠? 여기 뭔데? B 상권으로부터의 거리. 그러면 요거 약분되면 얼마로 나와야 돼요? 1 플러스 루트 4로 나오죠. 분의 45km. 루트 4는 2와 같으니까는 3분의 45가 되겠고 B로부터 거리 몇 킬로? 15km가 되겠네요. 그래서 작은 상권, 무슨 상권? B 상권으로부터의 거리가 몇 킬로다? 15km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체 몇 킬로? 45km니까 A 상권으로부터의 거리는 몇 킬로? 30km다 라고 나왔네요. 됐죠?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됐죠? 다음 몇 번? 4번 체크해 주시면 됐습니다. 14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15번입니다. 입지 및 도시공간 구조이론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은 단액의 중심지를 가진 동심원 도시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심원 이론 몇 년? 1925년. 호이트론 몇 년? 1939년. 그쵸?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중전저고통에다가 무엇을? 교통축을 고려하여서 만든 게 뭐다? 호이트의 선형이론. 이게 뭐다? 부채꼴 모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형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동심원 이론 누가 주장했죠? 버제스가 주장했죠. 2번 크리스탈러는 중심성의 크기를 기초로 중심지가 고차에서 저차로 구분되는 동심원을 설명했다. 상관없습니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죠. 작년에도 15번 문제에서 크리스탈러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번호에서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위치가 나왔어요. 크리스탈러에 꽂혀있나 봐요. 아시겠죠? 15번에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해리스와 울만은 토지 내부에 토지 이용이 단일한 중심의 주위에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시공간 구조가 무슨 구조? 다핵심 구조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4번입니다. 배버 나왔죠? 배버 무슨 지점?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 지향적인지 시장 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 지수를 사용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 요거 했죠? 뭐다? 시멘트 사업. 뭐다? 주류 혹은 음료 사업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배버는 운송비를 중시했다. 허프의 공간 마찰 계수는 도로 환경, 지형, 주행수단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값이며 이 모형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거리 마찰 계수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번이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모두 해당하는 것은 자,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중심지와의 접근성의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나왔어요. 한계지대 곡선 나오고 작물 나왔어요. 기울기 나왔어요. 우리 알론소 보호해야 되는데 알론소의 입찰예산 안 보이죠? 맞아요? 집약적 농업과 조방적 농업, 농업으로 구분된다라고 나왔어요. 알론소의 입찰지 나와야 되는데 입찰지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다? 농업적 토지 이용에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사람이 할당해 주세요. 누가 주장했죠? 튀넨의 위치 지대설이었습니다. 다음 몇 번? 3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TNN의 위치 지대설과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을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TNN의 위치 지대설이 먼저고 그걸 바탕으로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곳에 토지 이용이 할당된다 라고 나오면 위치 지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에 나온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지하철 역사가 개발된다는 점과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합리적인 투자자가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를 골라라. 정보의 현재 가치 이거 저한테 수업 들으시면 절대로 틀릴 일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안 될 확률 곱하고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어라. 5가지만 체크하시면 되죠. 큰 돈 얼마? 14억 3천. 작은 돈 얼마? 8억 8천. 개발될 가능성이 60%니까 이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개발 안 될 가능성 몇 프로? 40% 얘만 따라오세요. 됐죠? 그리고 난 뒤에 R은 얼마? 10%. 기간은 몇 년? 1년. 요거 5개 정보 가지고 푸시면 되죠. 자, 그럼 봐. 다시. 큰 돈에서 작은 돈 빼고 안 될 확률을 곱하고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자, 함께 문제 풀어보시죠. 이쪽 보세요. 자, 큰 돈이 얼마였어요? 14억 3천만 원이었네. 빼기 작은 돈 얼마? 8억 8천만 원이었네요. 됐죠? 제가 한 것은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큰 돈에 작은 돈 뺀 거예요. 맞죠? 곱하기 여기가 중요하죠? 개발 안 되는 가능성 몇 프로? 40%. 됐죠? 나누기 1 플러스 0.1의 몇 승? 1승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함께 한번 풀어보실까요? 14억 3천만 원 빼기 8억 8천만 원. 됐죠? 5억 5천만 원 나오네요. 곱하기 몇 프로? 40%. 나누기 1.1. 한 번이네요.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2억 나오네요. 이 문제 몇 초? 죄송해요. 5초. 솔직히 말하면 5초예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옮겨 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는 큰 돈 얼마? 시험장에서 문제 봤을 때는 큰 돈 얼마? 14억 3천. 작은 돈 얼마? 8억 8천. 빼면 5억 5천이네. 5억 5천. 곱하기 몇 프로? 여기 아니고 몇 프로? 40%. 맞죠? 5억 5천 40%니까 얼마? 2억 2천이네요. 나누기 1.1. 몇 번? 한 번. 얼마? 2억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푸는데 5초 남짓밖에 안 걸립니다. 17번에다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18번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 단위 계획을 나왔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다? 도시군 기본이 아니라 관리 계획을 말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런 거 다 공법적인 문제였었죠. 지역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과 양도제도 TDR이죠.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 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법령상 우리나라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맞는 지문입니다. 19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따라서 누구는 국장은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 그렇죠? 요거 원 체크분해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왜? 땅이니까 조사평가하여 공시해야 된다. 5번 토지 비축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한 제도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18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9번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몇 개 있었죠? 8개가 있었죠. 뭐다? 영, 국, 행, 통, 장, 훈, 기 이렇게 해서까지 있었어요. 그럼 봐봐. 통합 공공임대주택이에요. 통합이니까 다 나와야 되겠죠. 누구 나와요? 최저소득, 저소득, 젊은 층. 그쵸? 국민, 영구임대,
최저소득, 국민임대, 저소득, 행복주택, 젊은층, 그리고 누구 추가? 장애인뿐이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 등을 추가한다. 무슨 주택? 공공임대주택이었고요. 행복주택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재정이나 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행복한 사람들 누구? 대학생, 수능이 끝났어. 사회초년생, 돈 벌기 시작했어. 신혼부부, 막 결혼했어. 젊은 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장기전세입니다. 전세계약 방식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목적이다. 요건 재정지원 있다 없다? 재정지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개? 4개. 모두 맞는 지문이었죠.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19번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20번으로 보시죠. 부동산 정책 중 금융 규제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돈 규제하는 거죠. 다음 몇 번? 5번.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아시다시피 그 최근에 스트레스 DSR이 도입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도입되고 있죠. 지금 도입돼서 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금융 규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강화시킬 겁니다. 20번이 나오면 몇 번? 5번이옵니다. 21번입니다. 주택 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도생은 어디에?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2번 도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된다. 오케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4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의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구분 소유할 수 없다 하시면 되겠죠. 체크. 됐죠? 21번이 몇 번? 4번. 5번.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서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요건 예전에 나왔던 지문이라서 하나 체크해주고 가주세요. 21번이 몇 번? 4번. 예, 맞습니다. 22번입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조세에 대한 지문 나왔네요. 쉽게 나온 편이죠. 아주. 자,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대요. 너 팔아먹을 때 해당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많이 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동산 보유자는 매각을 빨리 할까요? 늦출까요? 늦추죠. 매각을 늦추려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언제? 6월 1일이다. 오케이. 이거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한다고 했어요.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한 지방세가 맞는데 상속세는 뭐예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국세에 해당하는 거겠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에서 부과하는 서이다. 증여세는 뭐다? 처분이 아니라 취득 단계죠. 다음 몇 번? 니은 한 개였네요. 됐죠? 그래서 22번이 몇 번? 1번. 예, 맞습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A 부동산의 1년간 운영 수지이다. 부동산의 총 투자액은 6억 원이며 투자자는 총 투자액의 40%를 대출받았다라고 나왔어요. 자, 잠깐만. 여기서 하나 구분합시다. 총 얼마? 6억짜리인데 자, 6억 중 자, 내 돈 얼마 들어갔어요? 60% 들어갔죠? 그럼 얼마예요? 3억 6천은 내 돈. 맞죠? 은행에서 빌린 남돈, 은행돈 얼마? 2억 4천이 되겠죠. 이거 구분해주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경우 순소득 승수와 세전현금 흐름 승수를 골라라라고 나왔어요. 승수를 왜 그렇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자, 승수 잡으러 가봅시다. 자, 우리 지금 밑에 보니까는 가능소도 나왔죠? 요거 뭘로 푸는 거예요?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뭐?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로 푸시면 되겠죠? 자, 영업현금 흐름. 영업현금 흐름. 첫 번째 뭐다? 가능총소득, 공실, 기타, 유, 영, 순, 부, 세 전까지 한번 풀게요. 부, 세 전까지 한번 풀게요. 세전 이렇게 좀 되겠죠. 자, 공실 빼고 기타 소득도 하고 유효청소에서 영업, 경비 빼고 순요소 나오면 부채, 서비스 빼고 세전 구하시면
되겠죠. 가능성분이 얼마였었어요? 7천만 원이었네요. 공실이 있었나요? 네, 공실이 있었네요. 얼마? 500만 원. 기타 소득 있다 없다? 기타 소득 있네요. 100만 원. 됐죠? 그럼 얼마? 6,600만 원 되겠네요. 자, 영업 경비를 고르는 문제였었어요. 맞아요. 그럼 유지수선비, 영업 경비, 용역비, 영업 경비, 재산세, 경비, 인건비, 경비. 이렇게 해서 다 더하니까 얼마? 600만 원 나오네요. 교수님, 영업 경비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었어요? 수선 관리비. 수선 관리비 100만 원. 오케이. 수선 관리비 100만 원. 용역비 얼마? 100만 원. 수선비 200만 원이에요. 죄송해요. 수선비 얼마?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용역비 얼마? 100만 원. 그리고 재산세 1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영역 경비 몇 개? 4가지 항목이 600만 원이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난 뒤에 순역수 얼마? 6천만 원. 부채 서비스가 이미 나와 있죠. 부채 서비스가 얼마? 1,500만 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얼마? 4,500만 원. 세전 현금 수지 얼마? 4,500만 원. 그럼 우리는 두 가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다? 순, 소득, 승수. 맞죠? 승수 나왔으니까는 순영업 소득을 푸시면 되겠네요. 승수 앞에 자르고 뭐다? 순, 소득분의 얼마? 총 투자액. 순소득 얼마? 6천만 원. 맞죠? 총 투자액 얼마? 6억이네요. 얼마? 10.0. 0까지 표현했어요. 올해는. 자, 두 번째. 할게요. 자, 세전 현금 승수죠. 세전 승수. 세전 승수. 세전 승수는 세 전분의 위에 투자한 투자액인데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내 돈이죠, 내 돈. 지분 투자액. 자, 세전 현금 수지 얼마? 4,500만 원. 분의 위에 뭐 올라와야 돼요? 3억 6천 올라오시면 되겠죠. 3억 6천 나누기 얼마? 4,500만 원. 얼마 나오죠? 8 나오네요. 8.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랑 세전 승수랑 얼마? 10 그리고 8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답은 10과 8이니까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 언뜻 봤을 때 처음에 계산 문제처럼 보지만 계산 문제로 푸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표를 한번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한번 보시죠. A와 B는 동일한 기대 수익률은 가진다.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가진다. A와 B는 뭐다? 동일한 기대 수익률은 가진다. 수익률이 평균이니까 오케이. 낙관적 시장 선방에서는 D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고 나왔어요. D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낙관적 시장에서는 D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낙관적 시장에서 D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 3번 C와 D는 동일한 위험을 가진다라고 나왔어요. 자, C와 D 동일한 위험이 달라요? 다르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 됐죠? 4번 평균 분산 지배율을 따르면 C는 A보다 선호된다. 자, C는 A보다 선호된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 지금 뭐가 달라요? 다 다르죠? C와 A가 선호된다. 요거는 평균 분산 지배율을 따르면 C는 A보다 선호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5번도 뭐다? A, B, C, D는 수익과 위험은 각 자산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지배 원리 C는 A보다 선호된다. 맞고요. 5번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몇 번? 틀린 것은 3번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좀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24번에 답은 몇 번? 답은 3번입니다.
아시겠죠? 25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수은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투자 분석이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는 거 수은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연평균 순현가법, 그리고 현가회수 기간법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서의 투자안을 비교할 때 투자 금액의 차이가 큰 경우 수익률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은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오케이. 하나의 투자안에 있어서 지수가 1보다 크면 순영가가 0보다 크다. 순영 지수일 언제일 때? 하나의 투자안일 때. 투자 자산의 현금 흐름에 따라서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맞고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현금 흐름의 재투자율로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을 가정한다 라고 보셔야겠죠.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25번이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26번입니다. 토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를 없애고 정부의 재정은 토지세만으로 주장한 토지자산세 주장자 누구예요? 헨리 조지. 그쵸? 요거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요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서 거의 5손가락 안에 거의 3손가락이 될 겁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고요. 헨리 조지님은 비록 정규 학자처럼 이렇게 교수님이 돼서 공부한 건 아닌데 그래도 요거 사회는 늘 진보하는데 왜 가난은 끊임없이 생기는가에 대한 되게 명절 남긴 거죠. 프로그레스 앤 퍼버티. 요거 나중에 시험 끝나면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26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누구? 헨리 조지였습니다. 26번의 답은 4번입니다. 27번입니다.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본 환원율은 순영업 소득을 부동산의 가격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그쵸? 종합자본 환원율, 자본 환원율. 부동산 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등 특성에 따라서 자본 환원율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당연하죠. 3번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금리가 오르면은 환원율도 뭐다? 올라간다, 상승한다, 높아진다, 상승한다. 보시면 되겠죠. 위험의 증가는 환원율 높인다. 3번, 4번 같은 말이잖아.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을 비교해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7번이 몇 번? 3번이었습니다. 28번입니다. 자, 요 문제 하나 별표해 주세요. 35회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혹은 까다로웠던 문제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요 문제를 고를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A 임차인은 비율 임대차 방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매장의 월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지급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면 초과 매출액 따라서 일정한 임대율을 적용한다. 그 임대율이 몇 프로 나와 있어요? 10%로 나와 있죠, 지금 시험에. 요거 적용한다. 추가 임대료를 기본 임대료에 가산하여 임대료에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예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A 임차인이 지급할 것으로 해서는 임대료 합계를 골라라 나왔어요. 자, 28번 문제는 못 푸셔도 됩니다. 못 푸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저와 함께 한번 잘 한번 따라와 주시겠어요? 한번 볼게요. 자, 계약 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1년이었어요. 1년. 자, 매장은 얼마? 300제곱미터. 됐죠? 임대 면적당 기본 임대료가 얼마예요? 5만 원이죠. 그럼 300이니까 얼마? 1,500만 원이에요. 맞죠? 월에. 맞아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얼마? 3,500만 원. 됐죠? 자, 그럼 볼게요. 예상 매출액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매월 얼마? 3천만 원이래요. 매월 얼마? 3천만 원. 그럼 봐봐. 자, 1월부터 6월까지는 300제곱이니까 얼마 나와요? 3천만 원 나와요. 맞죠? 얘는 지금 손익분기점 깼어요? 못 깼어요? 못 깼죠? 그럼 뭐만? 얘는 기본 임대료만 6개월 내는 거예요. 맞다? 기본 임대료만 몇 개월? 6개월 내는 거예요. 6개월 내니까 얼마? 1,500만 원 곱하기 6하니까 얼마? 9천만 원 되겠죠. 됐어요? 자, 문제는 7월부터 12월까지 이게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럼 보세요. 자, 300이고 지금 19만 원이니까 얼마 나와요? 5,700만 원 나오네요. 맞죠? 오케이? 그럼 얘도 일단 기본 임대료 내야 되겠죠. 얼마? 9천만 원. 더하기 뭐다? 초과 임대료. 요걸 구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봐봐. 우리 지금 9천만 원, 9천만 원에서 1억 8천 넘었죠? 그럼 뭐만? 초과 임대료만 구하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봐봐. 달에 지금 5,700만 원씩 벌죠? 초과하는 거 얼마? 손익분기 매출액 얼마? 3,500만 원. 그럼 5,700만 원 빼기 3,500만 원 했더니 얼마 나온다? 2,200만 원이 나오는 거겠죠? 맞아요? 월. 요거 뭐다? 초과 매출. 초과 매출. 맞죠? 여기다 몇 프로 적용한다고? 10% 적용한다고 나왔죠? 곱하기 몇 프로? 10%. 맞죠? 그럼 얼마? 220만 원으로 내네요. 맞아요? 월에. 요게 뭔데? 초과 임대료. 맞죠? 초과 임대료. 요거 몇 번 내야 돼요? 6개월치 내야 되죠. 6개월치 내니까 얼마? 1,320만 원 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됐어요? 1,320만 원.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얼마? 기본 임대료만 6번 냅니다. 얼마? 9천만 원. 됐죠? 더하기. 역시 얘도 9천만 원 내야 되겠죠? 기본 임대료 내야 되겠죠? 하반기에도 내야 되는데 하반기에 뭐가 붙어있다? 요거. 초과 매출액에 대한 추가 임대료가 붙어있다. 1,320만 원이 붙어있다. 그래서 얘는 상반기 한 세트, 얘는 뭐다? 하반기 한 세트.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요거 세 개 다 더하시면 얼마? 답은 1억 9,320만 원 나오겠네요. 28번이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처음부터 쪼개서 풀 줄 모르셨다면 좀 고민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8번이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29번 넘어가시죠. 현재 5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있다. 오케이. 동일한 은행에서 추가로 받으려고 한다. 승인 기준 다음에 같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골라라. 되게 쉬운 문제 나왔네요. 자, 요거 넘어가보시죠. 자, 기존 대출 얼마? 기존 대출 5천만 원. 이렇게만 하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담보로 푸는 게 뭐다? LTV. 담보로 푸는 게 얼마? LTV. 얼마? 7%.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겠네요. DTI로 푸는 게 얼마? 6천만 원 나왔네요. 6천만 원. 3천만 원이 얼마? 66에 36. 3,600만 원. 3,600만 원. 나누기 얼마? 0.1 하니까 얼마? 3억 6천만 원 나오네요. 둘 중에 작은 수 뭐가 작아요? 3억 5천에서 작네요. 얘는 필요하지 않네요. 답은 5번이에요? 5번 아니지. 그쵸? 뭐다? 기준 5천만 원 빼줘라.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억이다. 됐죠? 그래서 3억 5천만 원 빼기 5천만 원 하면 얼마 나오죠? 3억 나오게 되겠죠. 29번 몇 번? 3번이었습니다. 30번 넘어오시죠. 부동산 관리 방식을 관리 주체에 따라서 분류할 때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방식을 골라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맞나요? 대형 건물 관리합니다. 오케이. 용역비 체계적. 내가 하는 거야?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야. 위탁 관리.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31번에 1번 넘어오시죠. 자, 고정금리 대출 상환 방식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나왔어요. 자, 만기 일시 상환 대출은 기간 동안 차입자마다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원리 구조 가능하다. 틀렸어요. 체증식 분할 상환 대출은 대출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을 적게 하고 경과에 따라 늘려간다. 여기 답이 나왔잖아. 체증식 점차 늘려가는 방식 맞죠? 디귿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이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에서 거치 기간이 있을 경우, 그쵸? 이자만 내는 기간이 있을 경우 이자 지급 총액이 증가하므로 원리금 지급도 증가한다. 오케이. 리을입니다. 대출 채권의 가중 평균 상환 기간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대출에 비해서 원리금이 더 길다. 상환 기간은 뭐가 더 길다? 원리금이 길다. 무엇에 비해? 원금에 비해.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됐죠? 니은 디귿 리을 32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35번입니다. 32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담보 노후연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옳은 것을 골라라.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점 현재 55세 이상으로서 기준금액이 얼마? 12억 이하라고 하시면 되겠죠. 주택 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봐봐.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맞는데 신탁 등기가 이번에 신설로 추가된 부분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신탁 등기 방식도 있다라는 거. 주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됩니다. 됐죠? 승계된다.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에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소유자는 가입할 수 있다. 준주택인데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면 당연히 가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합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32번에 나온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3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상근으로 두어야 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감정평가사로서 해당 분야에 몇 년? 5년을 종사한 사람. 요게 함정지문이었던 겁니다. 공인중개사로서 몇 년? 5년을 종사한 사람. 투자회사에서 3년 근무 필요 없습니다.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얼마?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니은과 리을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니은과 리을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34번 문제 넘어오시죠. 주택담보부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다? 무조건 다 발행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봐봐. 5번 잠깐 가보세요. MBB 투자자는 주택저당대출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조기상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누가 다 부담하니까? 발행자가 부담하니까 다음 몇 번? 5번. 그쵸? 채무불이행 위험은 왜 부담해요? 저당권 가져가니까. 조기상환 위험은 왜 부담해요? 원리금 수취권 가져가니까. 그쵸? 34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죠. 유동화 기관이 모기지표를 담보로 발행하는 뭐다? 지분이 아니라 채권 성격인 거죠.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은 유동화 기관이 아니라 MBB 투자자에게 전달되지 않죠. 원리금은 누구에게? 발행자가 가져가는 거죠. 발행자는 초과담보 제공한다라고 하죠. 제공한다. MBB 투자자 입장에서는 MPTS에 비해 현금 흐름이 안정하지 못해 불확실성이 크다. 아니죠? 더 안정적이고 확실하죠. 왜? 얘는 이자 수입이 목적이니까. 됐죠? 34번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35번입니다. 감정평가의 규칙에 대한 내용을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어요. 규칙 나왔어요. 이거 분명히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가 아니라 뭐다? 가격 조사가 가능한 날짜에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 맞는데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뭐다?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요.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정 경우로 한정한 조건을 불체평가할 수 있다. 조건부 평가 6조 예외.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의 용도상 불가분할 때는 마다 일괄 평가할 수 있다. 일괄 평가 7조 개별 물건 원칙의 예외. 첫 번째 일괄 평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무슨 평가? 구분 평가. 일체로 이용되거나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 제가 이거 보상받는 경우에 보상평가하는 경우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35번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3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수익 방식에 대한 시상가액 산정 시 적용할 환원율을 골라라. 환원율을 골라라.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잖아요. 그렇죠? 문자 보세요. 자, 가능 총수익 얼마? 5천. 가능 총수익 얼마? 10%. 공실 얼마? 500만 원. 운영 경비 얼마? 20%니까 1,000만 원. 됐어요? 수익 방식에 의한 수익가액 얼마? 5억. 이렇게 나왔죠. 문제 되게 쉬워 보이네요. 자, 직접 환원법이고요. 시상가액 산정 시 환원율을 골라라. 이쪽 보세요. 자,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맞죠? 강총 얼마? 5천만 원.
공실 얼마? 500만 원. 기타 소득 있다 없다? 없다. 요소수 얼마? 4,500만 원. 영업 경비 얼마? 1,000만 원. 됐죠? 순이업소 얼마? 3,5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순이업소득이죠? 자, 그럼 봐봐. 지금 물어본 게 뭐였어요? 환원율을 물어봤죠. 환원율. 맞죠? 환원율 물어본 거죠. 환원율을 물어봤다면 자, 우리 처음에 배웠을 때 수익가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가액은 얼마? 순영업소 나누기 환원이율이다. 이렇게 보셨죠. 맞아요? 수익가액 얼마인데? 5억. 순영업소 얼마? 3,500만 원. 됐죠? 우리 뭐가 궁금하다? 얘가 궁금하다. 그렇죠? 근데 봐봐. 이렇게 보면 좀 더 복잡하니까. 맞아요? 요거 두 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환원이율은 맞죠? 환원이율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순영업소 나누기 수익가액이다. 수익가액 얼마? 3,500만 원. 수익가액 얼마? 아까 5억 나왔죠. 환원이 몇 프로 나와요? 7% 나오겠네요. 됐어요? 7% 나오겠네요. 됐죠? 환원이 몇 프로? 7%.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었습니다. 36번의 답은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됐죠? 36번의 답은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됐어요? 자,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시상가액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대상 토지의 시상가액을 골라라.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럼 봐봐. 우리 거래사례 곱하기 사정보정 곱하기 시점수정 곱하기 가치 형성 요인인데 우리 자꾸 출제위원들이 범위를 늘리고 싶은가 봐요. 거래사례가 얼마? 6억 2,500이었는데 우리 토지만 구하는 거죠. 토지 비율 요거 체크. 건물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래서 뭐다? 6억 2,500만 원에서 곱하기 얼마? 80%. 됐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 비교할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 면적 비교. 200, 100. 내가 하고 싶은 토지는 얼마? 100. 사례는 얼마? 200. 곱하기 얼마? 2분의 1까지 하셔야 되겠죠. 하니까 얼마 나온다? 요거 2억 5천만 원 나오네요. 됐죠? 여기까지 정하시고 요걸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뭐다? 2억 5천에서 뒤에 보시죠. 자, 2억 5천만 원 곱하기 우리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죠. 상업지역 필요 없다. 상승이니까 얼마? 1.04 곱하기 10% 오셔야 돼요. 1.1 하니까는 답 나오겠네요. 2억 5천만 원 곱하기 1.04 곱하기 1.1 됐죠? 얼마? 2억 8,600만 원.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됐죠? 30번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38번입니다. 원가법에서 제조다 원가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제조다 원가란 다시 만드는 거죠.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제조다 원가 산정 방법에 해당한다 라고 적으면 되겠고 제조다 원가는 대상 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하되 재생가금은 포함한다 라고 적겠습니다. 다음 몇 번? 3번. 됐죠? 제조다 원가를 구성하는 건설비에서는 적정인이 포함된다.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적정인 이윤까지 포함된다 라고 적으면 되겠고 제조다 원가 구할 때는 직접법과 간접법을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38번이다. 몇 번? 3번 틀렸습니다. 39번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가격 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지방세 또는 부가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냐 할 수 있다. 자, 표준주택은 표준지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맞죠? 그리고 부가 대상이 아니다. 세금 내는 대상이 아니다. 뭐다?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맞고요.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할 때 기준 설명을 했던 겁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은 집가시장의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하고 가격을 산정한 경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4번.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 찾아가라고? 시군구청장. 결정 공시일. 됐죠? 공시 기준이 아닙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 기준 이후에 합병이나 신축이 발생한 경우 정한 나라 기준으로 뭐다? 공동주택 가격이 아니죠.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항상 뭐다? 개별만입니다. 40번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원가법 쓰는 거 건건 항선서 오케이 맞죠? 원가법 쓰는 거보다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목림, 기계나 기구류 됐죠? 니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구분 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 평가할 때는 뭐 쓴다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것보다 일산, 무슨 동? 과자동. 일괄 평가 있었죠.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었습니다. 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평가 방법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맞지만 선박은 뭐다? 원가법이다 라는 거예요. 다만 본래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지 처분가액 오케이. 틀렸습니다. 자동차는 거래사례, 선박은 원가법, 건건, 항선소. 영업권과 특허권의 주된 감정평가 방법은 수익분석법이다. 수익환원법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라고 나왔습니다.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옳은 것은 몇 번? 기억과 니은이었습니다. 다음 몇 번? 1번이었네요. 40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함정 지문이 함정 문제가 몇 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결과 있으셨길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합격하셨다면 우리 따뜻한 댓글과 우리 합격의 인증 그리고 그 고맙다는 말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